전쟁 영화보다 더 비현실적으로 느껴지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장면 하나를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러시아군 전차 안에 타고 있습니다. 방금 우크라이나의 한 도시로 전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전차 안에서 고개를 돌려 옆을 바라보니 자신이 탄 전차 말고도 5대의 전차와 장갑차, 군용 차량들이 나란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백만 달러가 들어간 전차와 전투 차량들이 줄지어 전진하는 모습만 보면 이 전열은 누구에게나 든든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치명적인 문제가 이미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지상에서 약 3km 위 하늘을 한 대의 작은 드론이 유유히 떠다니며 당신과 부대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 드론은 이미 실시간으로 당신들의 위치 좌표를 지상으로 전송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포병 부대는 당신들의 속도와 진로를 바탕으로 2분 뒤 당신과 부대가 어디에 위치해 있을지를 계산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곧 지나가게 될 그 도로 아래 누군가가 3시간 전 조용히 지뢰를 묻어두었습니다. 계산대로라면 당신에게 남은 시간은 15분에 불과합니다. 이 모든 것이 시나리오 작가가 만들어낸 허구의 전쟁 영화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지금 설명하는 장면은 실제 전장에서 기록된 현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몇 분 동안 당신이 보게 될 것은 이 전투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현대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나아가 앞으로의 전쟁이 어떤 모습으로 흘러갈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화면 속에서 6대의 러시아 군용 차량이 우크라이나 동부의 도시 차시우르야르 방향으로 느리지만 꾸준히 이동합니다. 전차와 장갑차들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한 채 전술 대형을 갖추고 전진하는 모습에는 자신감이 묻어나 있습니다. 적의 방어선을 돌파하고 도시 근처 유리한 지형을 확보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릅니다. 이미 한참 전부터 우크라이나 측이 이 접근을 포착하고 있었음을. 드론, 전자정찰, 열상 카메라, 위성 정보로 엮인 하나의 시스템이 이들의 움직임을 끝까지 따라붙고 있었음을. 바로 이 지점에서 현대 전장의 가장 근본적인 변화가 드러납니다. 예전 군사 교범에서 말하던 열린 평야, 노출되지 않은 후방, 레이더와 눈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라는 개념은 사실상 사라져버렸습니다. 우크라이나는 24시간 내내 정찰 드론을 상공에 띄워두고 있습니다. 낮에는 고해상도 카메라와 관측 장비가, 밤에는 완전한 암흑 속에서도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는 열화상 카메라가 전장을 스캔합니다. 여기에 궤도 위 위성들이 추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시스템 아래에서 한 가지 원칙은 단순합니다. 움직이면 보인다. 그리고 보이는 순간 전장의 시스템 전체가 한꺼번에 당신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러시아 군용 차량 행렬의 맨 앞을 달리던 차량 한 대가 갑자기 도로 위에서 불안하게 튕겨 오르더니 곧 거대한 폭발과 함께 검은 연기를 뿜어냅니다. 앞에 깔린 대전차 지뢰를 밟은 것입니다. 충격으로 차량은 조종을 잃고 도로에서 벗어나 길가로 미끄러져 내려가 멈춰서 버립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피격 장면처럼 보이지만 전술적으로는 중요한 변곡점입니다. 선두 차량이 옆으로 빠져나가며 도로 위 공간이 비워지자 뒤따르던 다른 차량들은 더 이상 전개된 대형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좁아진 길 위에서 하나씩 차례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이지요. 이제 행렬은 자연스럽게 단일 10컬럼 형태로 줄을 서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크라이나 측이 미리 계산해둔 그림입니다. 선두 차량이 폭발한 지 몇 초 지나지 않아 다른 방향에서 또 다른 위협이 날아옵니다. 미군이 제공한 대전차 미사일, 제블린입니다. 제블린은 단순히 정면의 장갑을 뚫는 구식 대전차 화기가 아닙니다. 목표물을 향해 날아간 뒤 일정 고도에서 급상승했다가 거의 수직에 가까운 각도로 궤도를 꺾어 전차 상부를 내려 찍는 방식으로 공격을 실시합니다. 전차 정면은 가장 두꺼운 복합 장갑으로 보호되지만 상부는 상대적으로 방호력이 약합니다. 제블린은 바로 그 약점을 노립니다. 미사일 한 발이 공중에서 포물을 그리며 내려 꽂히더니 전차 상부에서 눈부신 섬광과 함께 폭발합니다. 직격탄입니다. 한 대의 차량이 완전히 파괴되자 뒤에 따르던 또 다른 차량이 몇 미터 앞으로 나아가다가 이번에는 도로에 매설된 또 다른 지뢰를 밟고 폭발합니다. 순간적으로 행렬 전체가 흔들리며 부대는 둘로 쪼개집니다. 일부는 계속 전진하려 하고 나머지는 방향을 틀어 인근 공업지대로 병력을 하차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앞으로 나아갈수록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이번에는 우크라이나의 공격 드론들이 전장에 나타납니다. 흔히 언론에서 보는 날개를 활짝 편 대형 군용 드론이 아닙니다. 화면 속에 잡힌 것은 크기도 작고 외형도 평범해 보이는 소형 드론들입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상용 부품을 조합해 만든 것들로 가격은 개당 500달러에서 많아야 10달러 수준입니다. 그러나 폭약과 탄두를 달고 목표물에 돌진하는 순간 이 저렴한 기계는 이 전쟁에서 가장 효율적인 살상수단 중 하나로 변신합니다.
드론 한 대가 러시아 장갑차 위로 낮게 내려가더니 정밀하게 조준해 탄두를 투하합니다. 곧이어 들려오는 폭발음, 그리고 차량 주변으로 튀어오르는 잔해들. 첫 번째 목표물이 무력화되는 순간 행렬 전체가 혼란에 빠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공격이 우발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화면 속에 점점 선명해지는 패턴은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이 층층이 작동하는 양상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층은 지뢰입니다. 지뢰는 전진을 멈추게 하고 설계해둔 전술 대형을 깨뜨립니다. 부대가 예측 가능한 통로로 몰리도록 하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층은 제블린과 같은 대전차 미사일입니다. 이 무기들은 몇 초 만에 전차와 장갑차를 파괴하고 남은 병력의 정신적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층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소형 자폭 드론들입니다. 어지럽혀진 대형 속에서 드론들은 남은 차량과 엄폐물, 도망치는 병사들을 하나씩 따라붙으며 시스템적으로 제거해 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계층화된 다층 방어, 이른바 아이샬론식 방어의 현대적 구현입니다. 러시아 차량 행렬은 어느새 거대한 지뢰밭 한가운데에 갇혀 있었습니다. 한 대의 전차가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깨닫고 후퇴를 시도하지만 몇 미터를 물러나기도 전에 또 다른 지뢰를 밟고 폭발합니다. 또 다른 장갑차 한 대는 드론 영상 속에서 포착되자마자 정밀 타격을 받아 불덩어리가 됩니다. 뒤따르던 차량 한 대가 남은 병력을 태우고 어떻게든 앞으로 돌파해 보려고 하지만 곧 또 다른 드론의 공격에 휘말려 마찬가지 운명을 맞습니다. 이 시점에서 러시아 병사들이 직면한 것은 해결책이 없는 전술적 딜레마입니다. 앞으로 움직이면 다시 지뢰와 드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뒤로 물러서면 이미 타격을 받았던 구간과 노출된 후방이 열립니다. 그대로 서서 대기하자니 상공을 배회하는 드론과 포병 관측 장교의 눈앞에 고정된 목표물로 남게 됩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안전한 선택지는 없습니다. 유리한 선택이 없는 상황, 그것이 이들이 처한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작전은 끝나지 않습니다. 흩어진 러시아 소부대들은 지형 지물을 이용해 다른 지점의 병력을 더 투입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드론들은 상공에서 이들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습니다. 또 한 대의 차량이 조심스럽게 전진하다가 갑자기 지면에서 치솟은 폭발로 멈춰서더니 연기를 뿜어냅니다. 또 하나의 지뢰가 길을 막은 것입니다. 연기가 서서히 옅어질 즈음 다시 드론들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드론들은 고도를 낮춰 차량 주변으로 접근한 뒤 엄폐물을 찾으려 뛰어내리는 병사들 위와 차량 지붕을 향해 소형 폭탄을 떨어뜨립니다. 이어지는 연쇄 공격은 러시아 측이 대응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사실상 빼앗아 버립니다. 결국 해당 군용 차량은 완전히 파괴되고 더 이상 전투에 투입될 수 없는 불탄 잔해로 변합니다. 다른 차량 한 대가 상황을 뚫고 앞으로 치고 나가려 하지만 드론들은 끝까지 이를 따라붙습니다. 화면 속에서 연달아 폭발이 일어나고 어느 순간 포탑이 차량에서 통째로 뜯겨나가 허공으로 날아오릅니다. 그나마 한 대의 차량은 가까스로 인근 건물까지 병력을 실어 나르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그 건물은 곧 또 다른 함정으로 드러납니다. 러시아 병사들이 건물 내부에서 재정비를 마치고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어딘가에서 발사된 휴대용 대전차 화기, 즉 RPG 탄이 목표를 정확히 갈라맞히며 건물 출구를 강타합니다. 우크라이나 병사들은 이미 다음 단계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드론으로 건물 지붕과 창문 주변을 집중 타격해 적의 움직임을 봉쇄하고 이어서 RPG 사수가 멀리 떨어진 위치에서 정밀 사격을 가해 건물 일부를 무너뜨립니다. 이 모든 과정은 20초 남짓한 짧은 시간 동안 일사불란하게 진행됩니다. 러시아 보병은 방어진지를 제대로 구축해볼 여유조차 갖지 못한 채 시스템적으로 분해되는 부대의 일부가 됩니다. 이 장면이 보여주는 것은 단순한 전투 장면이 아니라 드론과 포병, 보병이 하나의 네트워크 안에서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교본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시스템이 전력으로 가동될 때 상황은 단순해집니다. 드론이 표적을 찾고 적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포병이 그 좌표에 집중 화력을 쏟아부어 주요 장비와 지형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병이 살아남은 저항을 제거하고 지역을 확보합니다. 위험이 눈앞까지 다가왔음을 깨달은 러시아 차량들은 뒤늦게 후퇴를 시도합니다. 첫 번째 차량은 미처 방향을 틀기도 전에 다시 지뢰를 밟고 폭발합니다. 뒤에 이어진 차량들은 차선을 바꾸며 필사적으로 도주를 시도합니다. 우크라이나 포병은 이들의 후퇴 경로를 향해 연속 사격을 가하지만 지형과 속도 때문에 모든 차량을 한 번에 마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다른 요소가 등장합니다. 근처 어딘가에서 잠복해 있던 우크라이나 병사 한 명이 제블린을 어깨에 메고 조용히 표적을 찾습니다. 전자조준 장비 안에 후퇴 중인 러시아 장갑차가 잡히는 순간 미사일은 굉음을 내며 날아가 정확히 차량 상부를 관통합니다. 또 한 번의 직격,
이 시점에서 작전은 완전히 붕괴합니다. 처음 이 지역에 진입했던 6대의 차량 가운데 단 한 대도 애초 부여받은 임무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상당수의 차량은 아예 전장 밖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스크바에서 내려오는 정치적 압박은 눈에 보이는 성과를 요구합니다. 사상자가 늘어나더라도 새로운 공세를 멈출 수 없다는 논리가 지휘부를 누르고 있습니다. 몇 시간이 흐른 뒤 러시아군은 같은 방향으로 또 한 번의 공격을 시도합니다. 이번에는 2대의 군용 차량과 17명의 보병으로 구성된 소규모 공격대가 준비됩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정찰 체계는 이미 이 움직임을 공중에서 포착한 상태였습니다. 정찰 항공기와 드론이 실시간 영상과 좌표를 지상 지휘소로 보내고 있습니다. 공격에 나서는 러시아 병사들은 3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지형을 활용해 우회 침투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포병 진지에서 포문이 열리는 순간 작전은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포탄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러시아 병사들은 당황해 각자 눈앞에 보이는 굴착지와 수로 폐허 뒤로 몸을 숨기려 뛰어갑니다. 한 대의 차량은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하고 즉시 후퇴를 시도하지만 포격의 밀도는 오히려 더 짙어집니다. 곧이어 일반 고폭탄에 더해 집속탄이 투하되기 시작합니다. 집속탄은 공중에서 포탄 껍질이 갈라지며 수십 개의 자탄으로 흩어지는 구조입니다. 각각의 자탄은 작은 폭탄처럼 작용해 축구장 하나를 덮을 수 있는 넓이의 지역을 일시에 살상 지역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이 구역 안에 있는 모든 인원과 장비는 어떤 편에 속해 있든 간에 극도로 치명적인 위험에 노출됩니다. 개활지에 있던 한 무리의 병사들이 드론 영상에 선명하게 잡히는 순간 그 좌표는 곧바로 포병에게 전달됩니다. 몇 초 후 화면을 가득 채우는 거대한 폭발과 흙먼지가 치솟고 파편이 사방으로 튕겨나갑니다. 추가 폭격이 이어지고 흩어져 있던 병사들의 움직임은 점점 끊어집니다. 이 작전 또한 어떤 의미에서 이미 결말이 정해진 싸움이었습니다. 러시아군은 목표했던 전술적 거점 하나조차 확보하지 못한 채 또 한 번의 공격 기회를 잃습니다. 여기까지가 시스템의 두 번째 층, 즉 실시간 조정과 연동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병력 규모나 차량 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먼저 보고, 누가 먼저 좌표를 공유하고, 누가 더 빠르게 모든 자원을 한 점에 집중시킬 수 있는가 하는 정보 결합 능력입니다. 우크라이나 시스템이 목표를 포착하는 순간 드론과 포병, 보병, 심지어는 다른 지역의 화력까지도 그 지점으로 모여듭니다. 속도와 거리, 병력 규모는 그 다음 문제일 뿐입니다. 이제 카메라는 또 다른 장면으로 전환됩니다. 우크라이나 드론 한 대가 러시아 병력 몇 명이 길게 뻗은 송유관을 따라 조심스럽게 이동하는 모습을 상공에서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 이 구간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은폐 공간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주변에는 나무와 관로 구조물이 있어 항공 정찰에서도 눈에 덜 띌 것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드론 조종사의 시야에서 그들의 움직임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드론은 복잡한 고개 비행을 하지 않습니다. 일정한 속도로 낮게 깔리듯이 앞으로 전진하며 공격 구역으로 들어갑니다. 조종사가 송유관 근처에 구축된 방어진지를 확인하는 순간 드론은 천천히 고도를 낮추고 목표를 향해 다가갑니다. 이어지는 폭발과 함께 방어진지는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첫 번째 임무 완료입니다. 곧이어 두 번째 드론이 이륙합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안쪽 러시아군이 숨은 것으로 추정되는 엄폐 지점들을 향해 날아갑니다. 이동 경로에 장애물이 나타나지만 드론은 방향을 살짝 틀어 이를 피한 뒤 곧바로 공격을 감행합니다. 또 하나의 폭발, 또 하나의 제거된 엄폐 지점, 길이 조금 더 열립니다. 세 번째, 드론은 앞선 두 대가 만든 틈을 활용해 방어선의 측면을 돌아 들어갑니다. 이 드론은 방어선 안쪽, 병력과 장비가 몰려있는 지점까지 침투한 뒤 마지막 타격을 가합니다. 다시 한번 불길이 치솟고 러시아 측 방어 거점은 사실상 기능을 잃습니다. 이렇게 세 대의 드론이 잇따라 임무를 수행하며 한 개 축선 전체를 마비시키는 동안 지상에서는 러시아 차량들이 더 이상 후퇴할 안전한 경로를 찾지 못한 채 각계 격파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 운용의 특징은 분명합니다. 이들은 먼저 차량부터 노립니다. 전차와 장갑차, 보급 차량 같은 기동력을 가진 자산들이 살아있는 한 병력은 언제든 후퇴하거나 재정비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드론은 한 번의 임무에서 딱 한 번의 공격만 수행하면서 가장 가치가 높은 표적 하나를 골라 제거합니다. 그렇게 불에 휩싸인 차량들은 순식간에 검게 그을린 금속 덩어리로 변해 전장을 뒤덮습니다. 여기까지가 원문 앞부분에 해당하는 흐름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러시아 지휘부가 이런 패턴을 알고 있으면서도 왜 여전히 같은 전술을 반복하는지, 포크롭스크와 칸스크 인근에서 어떤 장면들이 더 펼쳐지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현대전의 본질을 어떻게 드러내는지를 더 깊이 다루게 됩니다.